다음에 더 큰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아, 밑밥 대책이었다. 뭐 오히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크게 두 가지죠. 영끌 공급,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되는 규제. 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예전에 수도권에 30만 채 인허가 하겠다. 이건데 이번에는 이제 27만 채 착공을 하겠다. 이제 요게 조금 달라진 상황이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인허가에서 이제 착공으로 바뀌었다.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도찐개찐. 뭐 별로 차이는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되고요. 네. 왜냐하면 27만 원 일단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 많이 수도권에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공급했을 때가 뭐 12만, 13만 원, 15만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이 또 요즘 가물가물한데요.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영끌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거에서 플러스해서 철도 위에 또 짓겠다. 그 이야기 나왔고요. 철도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나왔던 건데요. 그 철도 위에 지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싱가포르 이런 데는 있긴 하대요. 예, 그래서 철도 위에 짓겠다. 그다음에 기차가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 기차는 밑으로 지나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을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싱가포르 같이 도시국가라든지 굉장히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국토의 90% 이상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그런 데 살기 힘들 거예요. 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룸 임대주택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역세권 청량주택 이런 것도 공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SH공사 공실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7,000채, 8,000채 되거든요. 그리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LH 공실이 거의 5만 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살고 싶고 좀 넓고 그죠? 도심에 가깝고 이런 데 젊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지. 먼 데는 그리고 막 철도가 지나다니는데 과연 살고 싶어 할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학교 용지 이런 것도 지금 하겠다 하는 건데요. 학교 위에다 저는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학교 부지 가보면 안타까운 게 운동장이 있고 학교는 단층이나 아니면 2, 3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주상복합이 아니라 주학복합? 주학복합? 네, 주학복합 같은 걸 지금 어떠냐. 일본에는 있어요. 실제로.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끔 하긴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 내에 이제 체육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실버타운 이런 개념도 보면 되게 좋거든요. 내려와서 그거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주택은 어차피 대부분 또 중년층이 사시니까요. 그런 분들이 또 아주 젊고 어린 애들이 있는 데를 되게 좋아하니까요. 뭐 그런 거하고 결합돼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영끌로 하겠다. 한데 뭐 불가능한 물량이라고 저는 봐요. 공급 대책은 계속 발표해라 라고 이제 지지층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하니까 뭐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규제가 그죠. 제일 관심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1호나 2억, 3억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2억으로 그죠. 1호나 한 거죠. 그다음에 LTV 규제 강화한 거 50에서 40%.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규제 지역 LTV. 그러니까요. 네. 수도권 규제 지역 이렇게 딱 그냥 명시되어 있는데요. 규제 지역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20억, 30억 하는데 40%로 해도 한 10억 되잖아요. 6억밖에 안 빌려주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규제 지역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제를 국토부에서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죠? 네. 서울시하고 계속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도 박주민 의원이라는 양반이 뭐 한 거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한 거 없는 거는 박원순 시장 욕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 지가 얼마 됐다고. 빵도 아닌데 그죠? 네. 예, 그래서 또 오세훈 시장은 이거 빵 이야기하고 앉았냐라고 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제가 볼 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토제는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지정 안 하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토제가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제는 국토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근데 9월 말인가에 끝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지정했던 게? 그렇죠. 그럼 9월 달에 만료가 됐죠. 서울시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가 원래 그 시도 내에 있는 거는 서울시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그렇고요. 아직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법 통과하려면 2, 3개월 정도 걸리겠죠. 바로 그냥 그 다음날 그죠? 예, 발의가 됐어요. 법안이. 그래서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전히 이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죠. 서울시에서 해제를 하기 힘들겠죠. 이번에는. 원래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곤혹을 겪었었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냥 뭐 유지는 하겠죠. 당분간.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특사경. 그렇죠. 경찰, 뭐 국세청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조사하겠다. 근데 금액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0억. 30억 드디어 이제 금액이 나왔어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포성동이 이제 30억 시대가 될 거다. 마포성동에 투자하기 힘드신 분은 광진구라든지 동작구에 하시는 것도 괜찮다. 30억 갈 거다. 당연히. 그럼 사실은 뭐 이미 성동구는 그죠? 서알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는 30억 넘었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39억에 거래됐더라고요. 30평대가. 네. 25평은 28억 5천. 25평이 제일 먼저 평당 1억 넘었죠. 그러니까 뭐 이미 그죠? 성동구는 평당 1억 시대를 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그 앞에 그 소위 여기에서 뭐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입니까? 그 아파트는 평당 2억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건 뭐 3억 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뭐 거기 이제 1억 넘었다는 거 특이한 건 아닌데요. 그 전에 이제 저쪽 그 행당동이라든지 그죠? 웅봉동 쪽에 있는 아파트는 여전히 뭐 30평대가 지금 2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들도 제가 볼 때 거의 다 30억 가지 않을까.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인해서 3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조금 부담은 있죠. 지금은 그죠. 그런데 30억 이 아파트는 뭐 빠르게 30억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있는데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세무조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10억, 20억도 어느 지역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수조사하는 게 30억 이상이다 일 뿐이지, 그죠? 예, 세무조사는 당분간 올해까지는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이하를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한다가 아니다. 네. 예, 전수조사라는 게 이제 30억에 붙어 있는 거지 30억 이하 세무조사 안 하는 게 아니다. 특히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무주택 젊은 분들이 그죠? 조금 주거선호 지역의 높은 주택의 가격을 매입하신다. 이러는 거는 거의 다 요즘 세무조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톡방에도 보니까 소명자료 받으신 분 엄청 많더라고요. 예,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부모님이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계시면 다행인데요. 사업을 하고 계시면 소득의 원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 사업체까지 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몇십억 나와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일하는 곳까지 털어요? 소득의 원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러면 대부분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증여 신고를 안 했을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소득의 원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증여성 거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직거래 이런 거 다 증여성 거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가 이제 제대로 된 신고를 하고 증여를 하는 비율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증여 신고를 안 했던 부분들도 이제 증여 신고를 명확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아니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가족 간의 뭐 동거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는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증여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억 아파트 그냥 정리해 주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내시겠지만 30억, 40억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싼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하시는 거 되게 좋고 네. 증여세를 이제는 내시고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자제분이 이제 자금력이 있으면 정말 좋고요. 아니면 뭐 그냥 직장 생활이라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소득을 내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정말 소득이 없다 이러면 그냥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그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 상황이죠.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규제 제공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심지어 이제 토호제까지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죠?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네, 마포 성동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마포 성동이 이제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계속 규제지역구 확대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마포 성동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광진구나 동작구까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최근에 이제 저희 추세를 말씀드리면, 매수도 좀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8월 말부터 일단 매수세가 조금 늘었어요. 예, 늘고, 저희도 이제 거래가 9월부터는 정상은 아닌데요. 상당히 정상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붙은 거는 지방이 또 되게 큽니다.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계속 상담하기 때문에 저번 주도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저희 임장을 했고요. 용산. 그 전주에 제가 서울역 가서 상담하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대구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제가 상담을 한 분도 천안인가 청주에 계신 분인데요. 이게 토요일 날 상담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도 이제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냥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직장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토요일 날 일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싫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토요일 아니면 못 하시니까 서울 올라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일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고 아마 토지라든지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이제 매수하시려고 급하게 좀 서두르시는 경향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토지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방분들이 일단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뭐 이게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진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생활 환경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일단.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 확대 시행됐을 때 그죠? 지방분들이 잠실에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마포 성동을 이제 빨리 사는 게 좋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두 개가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예전부터 국토부가 다 하던 거니까 그걸 지정됐다. 그럼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지방 무주택자가 인분은 없어요. 일단. 하나 있는 거죠. 예, 집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에 이제 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걸 매수를 하시면 이제 8%를 내셔야 되는데 기존의 3%에 비해서 2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한 1억 5천을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1억 범위 내에서는 더 주고라도 사시는 거예요. 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 저희가 거래를 하나 해드렸는데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높아요. 그래도 사셨어요. 최고가 저희가 했어요. 조금 있으면 신고가 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지금 사시면 훨씬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포 성동 광진 동작은 30억 시대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사시는 게 저는 좋다. 그런데 지방분들이 확실히 서두르신다. 그건 당연히 이제 규제가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또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미리 사시겠다 하는 수요가 상당히 있다. 11월 달 정도에는 또 그 규제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현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사야 되는데 추석 지나면 좀 늦다. 원래는 제가 항상 추석 전후로 해서 뭐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빨리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월 거래량은 꽤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벌써 한 3,300건, 3,400건 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 한 20일 남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 5,000건 가까이 되죠. 그럼 5,000건이면 평균.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이에요. 우리가 평균이 5,000건이란 말은 비수기에는 뭡니까? 5,000건 이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 8월 달에 5,000건 가까이 됐다 이러면 그 수요가 상당히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더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추석 전에는 잘 안 하잖아요. 원래 좀 고민하다가 추석 후에 뭐 해볼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추석 전에도 움직일 수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매수세가 진입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토지 국토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어쨌든 그 다음 지방선거, 내년 6월이겠죠.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무조건 뺏겠다라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은 어쨌든 만만하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사고를 치셔가지고 왜 그렇게 한 번씩 똥볼을 차시는지 참 답답해요. 저도 예전에도 그죠. 그 무상급식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리고 이러셨는데 기어코 하셔가지고는 그냥 사퇴해버리시고 이번에도 뭐 토제 똥볼 차고 이러니까 지금 딱 기회가 좋거든요. 바뀔 수 있다. 아니고 그냥 오세훈 씨는 계속 하셨더라면 뺏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미 뭐 지금 서울은 뭡니까 시의회도 장악하고 있고 그죠. 구청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데인데 어쨌든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몇 민주당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나서시는 것 같고요. 박주민이요?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님. 그러니까요. 뭐 잘해야 될 거예요. 저번처럼 박영선 의원 같은 분 붙였다가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보면 물론 뭐 토론회 때 이재명 씨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도 붙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념이 중요하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서울은 탈환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금 좀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고 이런 사업 시행 인가나 그 관철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풀어주려고 생각은 하는데 서울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만약 서울을 집권한다 그러면 또 박원순 비슷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벽화 그려야죠. 그러니까 또 뭐 앉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벽에다가 색칠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 또 한 10년 늦어지거든요. 하면 한 2번 한다고 생각해 버리면 예전 박원순 시장 같이 되겠죠. 그럼 정말 우리나라 그 주택 공급이란 건 그냥 박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계속 뭐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건 뭐예요? 서울 내 공급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 내 공급하겠다고 유휴부지에서 뭐 4,000채인가 그죠? 나온 거를 보면 저 성대 야구장 부지라든지 교육개발원 부지 이 양옆으로 4개가 딱 있어요. 서울 내 아무것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서울 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서울을 만약 탈환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할지, 그죠? 상당히 이제 변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상담하는 분들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바뀌면 서울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저는 이제 바뀌면 신축 사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압구정동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압구정동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업이 뭐 진전이 상당히 느릴 거다. 그런 가능성은 뭐 우리가 계속 예측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신축 사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서울에서 우리가 뭐 재개발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재개발 사업 아니고는 재건축은 뭐 어차피 아파트니까 비싸고요. 재개발 사업 아니고는 서울 내 핵심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지금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재개발 쪽으로 서울시장 바뀌기 전에 그죠?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요. 올해 정도에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 근데 바뀌기 전에 올해 재개발을 샀는데 예. 내년에 바뀌었어 시장이. 예. 탁 걸려버렸어. 예. 중간에. 그럼 어떡해요? 사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를 저도 걱정하는 거고요. 시간은 걸리겠죠. 대신에 뭐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 예, 가격은 안 떨어질 거다. 대신에 사지를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사는 것도 괜찮고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사업이 좀 진행된 단계. 저는 이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계 정도면 지금 어쨌든 관처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뭐 저희가 우리 뭐 그 재개발 교육에 보면 전영인 대표하고 저하고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아파트가 될 상황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부터 중후반.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가련 1구역은 우대방에서 거래를 하나 했어요. 예, 거기 프리미엄 3억 6천짜리 저희가 거래 하나 했거든요. 은평 3대장이라고 뭐 가련 1구역, 그 메디알리라고 해서 그죠. 대조 1구역은 이미 분양이 했고요. 불광 5구역 이 세 군데가 이제 핵심인데 대부분 이제 거의 사업 시행인가 이후의 단계예요. 그래서 뭐 가련 1구역은 아마 거의 다 철거했을 거예요. 이주 끝나고. 예, 불광 5구역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요. 2군데. 예, 이런 데들은 어차피 프리미엄 주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3억 6천인가 프리미엄 주고 계약했어요. 저희. 그게 아마 지금 상태에서 제일 최고가일 거예요. 6억까지 갔었어요. 이게 프리미엄이.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죠. 예,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은 진행됐는데 프리미엄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재개발 사업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합 설립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하고 관처받는 이게 뭐 핵심적인 상황인데 사업시행인가 정도 할 때 프리미엄이 6억인데 지금 관처해가지고 다 이주 끝난 단계인데도 프리미엄이 3억 6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근데 그런 상태인데도 오히려 프리미엄이 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괜찮은 거죠, 상품이. 물론 뭐 이게 지금 안전마진이 한 2, 3억 정도 지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겠죠. 메디알리가 한 15억 가까이 분양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불광 5구역이나 가련 1구역이 그죠. 16억, 17억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전마진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네, 계속 높아지는. 그 재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전된 거는 괜찮다. 너무 극초기는 저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전영진 대표님은 관처 이유는 재개발이 아니라고. 예, 정인 대표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쪽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는 뭐 그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 눈도 없고. 고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고수라.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뭐 4억, 5억 이하로 투자해가지고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용산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젊을 때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좀 젊고 한 20, 30대라 그러면 저는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50대 이렇게 넘은 분이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막 극초기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관천하고 그죠? 이런 데도 투자해 놓고 그리고 관천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집에서 상당 부분 오래 살아도 괜찮다. 이런 게 또는 오래 살아야 된다. 뭐 이를테면 애가 지금 아직 뭐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이러면 최소 5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사업 시행인가 난 단지라든지 이런 게 유리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본인 사정에 의해서 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매력적인 상품은 매력적이다.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속도라든지 사업성 이런 것도 보는데요. 위치를 봐요. 용산, 성동 뭐 이런 데 있는 상품은 어차피 가잖아요. 이건 어차피 간다. 압구정이 뭐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그건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 외곽의 사업성이 좋은 것보다는 요즘 서울 외곽이 사업성 좋은 데는 없고요. 뭐 어쨌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핵심지로 자꾸 이제 들어오시는 게 좋다. 마포 뭐 이런 쪽을 사시는 게 맞지. 자꾸 이제 그 벗어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시장이 넘어가더라도 좀 전략이 바뀐 것 같더라고. 재개발을 아예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죠. 절반을 임대주택 깔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렇죠. 약간 스탠스가 바뀐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 옛날에 비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가는데 그걸 이제 조합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겠죠. 저는 이제 사업 속도가 빠른 게 최고거든요. 받아야 돼요. 받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된 데가 지금 돈을 더 벌잖아요. 어쨌든. 한강도 다 깔으란데요. 한강뷰에 다 까는 건 좀 과하고. 근데 이제 그게 오세훈 시장이 계시면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뭐 다른 이제 공공기여로 이제 그걸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그 조합들이 좀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 나오면 정말 그렇게 되겠죠. 끔찍하다. 아니 근데 그게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닌데 저는 세입자가 거기에 들어가 사는데 한강뷰 때문에 살겠어요. 그게 본인 것도 아닌데 한강 보는 건 좋긴 하지만 내 자산 가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니까 또 뭐 이번에도 전세 대출 규제는 나왔어요. 그죠? 네. 근데 굉장히 약해요. 이번에 약해요. 약한 게 전세 대출 규제는 핵심이 이제 DSR에 넣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런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어쨌든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끝 정도 되면 아마 전세 대출은 DSR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어쨌든 2억 3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 2억 2천 또 있었고요. 그 부분을 서울 보증인 가격이 아마 3억인데 그걸 이제 그 허그처럼 그죠 2억으로 이제 낮춘 거죠. 예, 그거가 또 나왔는데 여전히 전세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전세를 없애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져요. 그럼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매매를 끌어올린다고 계속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떠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강남에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전세가율이 30%대로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봤던 통계 중에 2005년인가 2006년 한창 뭐 엄청나게 오를 때였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강남의 전세가율이 일시적으로 30%까지 거의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30% 밑으로도 떨어졌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3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한 4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30%로 떨어질 수도 있는 시점인데 그렇게 지금 가격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마포와 성동도 비슷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전세가율은 이게 전세 금액이라는 게 빠르게 오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게 2년 단위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되었을 때 하고 뭐 계약갱 청구권 쓴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빨리는 안 되는데요. 매매 가격은 뭐 빨리빨리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오른다고 해서 매매가를 쳐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거선호지역은 아마 50%대일 거예요. 지금 60%도 안 되는데 그걸 쳐올리는다. 이거는 생각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들은 상당 부분 타인 자본이 많아요. 타인 자본이 많은데 내 것도 아닌데 또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과 쳐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강남만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전세가율 어차피 높은 곳도 있으니. 규제 지역을 다 뭐 확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를 끌어올린다는 걸 뭐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을 많이 하는 지역은 아닌데 네. 좀 안타깝게 또 계속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저는 좀 답답한 게 지금이 뭐 모두가 다 오르는 상승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중심해서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강남구라든지 성동구도 이제 거의 한 1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적 기준으로 보면 한 10% 넘거나 이런 수준이지. 노동강은 0%대거든, 지금. 지방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러니까 전체가 영향이 있는 규제들을 계속 하잖아요. 이건 뭐 전세 같은 경우도 이게 수도권 아닐걸요. 이거는 다 적용되는 걸 거예요. 왜 이걸 전국에 하는 것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6.27 대책 나왔을 때도 정책
대출,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가 한 8천만 원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진짜 서민들은 집 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지역이 오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전체를 적용하는 규제들을 하는지 수도권만 해도 지금 뭐 의정부, 평택, 뭐 이천 이런 데는 그냥 곡선이 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데는 그냥 뭐 죽으라는 말인지 계속 그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갈 거는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마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전세가 되게 위험한데요. 네. 전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월세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많이 올라요. 5억을 이제 7억이 됐는데 나머지 2억 분을 그냥 80만 원, 지금 1억에 40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2억을 80만 원으로 해서 5억에 80만 원을 받다 보니까 전세는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상승률이 낮은 거지 상당히 위험하다.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전세까지 아파트로 다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심각하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시작될 또 심각한 게 뭐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셨다가 8년 하신 분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많이 하셨어요. 17년도에 21만 호, 18년도에 32만 호. 이분들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동안 5%밖에 못 올렸잖아요. 5%도 잘 못 올린 분들이 많아요. 5%씩 10년을 하신 거죠? 차이가 많죠. 많이 납니다. 예, 어떡할까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값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럼요. 제값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또 제값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지금 수도권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의 70% 가까이가 연립, 오피스텔 이런 쪽이고요. 30%만 아파트예요. 대신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70%가 어디 있냐 그러면 수도권에 있거든요. 세대상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가 수도권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30%지만 한 7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릴 거다. 그죠? 그러면 내시든지 아니면 이제 매매로 넘어가시겠죠. 지금 뭐 3억 하는데 주변에는 5억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걸리고 있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 우리가 쓰신 분들이 26년, 27년도에 나올 건데요. 그분들이 그 전에 계약했을 때가 언제냐? 22년, 23년인데요. 그때는 역전세가 나가지고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막 집주인분들이 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역월세 내고 막. 그러니까. 그랬죠. 역월세로 지금까지 계속 주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났어. 그러면 이제 막 올릴 수 있잖아요. 심각한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크게 뭐 문제가 없이 가고 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전세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전세가 빡빡하기 때문에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저도 이게 눈에 가장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왜 이걸 갑자기 던졌을까라는 게 좀 의심은 돼요. LH가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LH가 원래 커지는 걸 별로 옛날에는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옛날 토공하고 주공으로 나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다시요? 예, 다시 나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예전에 그 땅 투기하고 막 LH 직원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 뭐 개혁위원회 뭐 어쩌고 지금 또 개혁위원회 또 나오는데 예,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전히 개혁은 계속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LH 직접 시행을 왜 지금 들고 나왔을까? 그래서 5년 동안 내가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뭔가 마녀사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 양반들 특징이 뭔가 하나 허수아비 세워놓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H가 열심히 안 했다. 뭐 이런 걸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도 좀 돼요. 그래서 어쨌든 LH 직접 시행은 좀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어쨌든 빠르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에서 하는데 뭐 안 하고 미적거리더라. 이게 지금 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하면 LH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에 하니까 너무 높아 가격이. 그래서 계속 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싸게 하기 위해서는 LH 직접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땅 장사 그만하고 예, 직접 해. 집 장사 하라는 말인데 땅 장사나 집 장사나 똑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하라는 건데 제가 볼 때 빠르다는 것도 이게 왜 빠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기자들이 계속 물었는데 이상경 차관이 뭘 알겠어요, 사실은. 국토부 교수하다가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세 아니에요, 실세? 그렇긴 한데 일단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양반이 개발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저같이 이렇게 뭐 부동산에 진짜 실무에 떠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막 계속 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르다는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유가 안 되느냐 그러면요. 이게 LH에서 하는 거나 민간에서 하는 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 인허가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이게 진짜 그걸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대관 업무라 그래요. 그래서 기업에 보면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그 부산에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대관, 대민 업무 이런 것만 해요. 이 양반들은 뭐 회사에 출근도 안 해요. 가서 막 이렇게 접대하고 옛날에는 막 진짜 돈 먹이고 그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예,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여자 나온 데가 술집에 가서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대관 업무예요. 근데 이제 김영란법부터 그걸 이제 못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인허가는 지자체 소관이에요. 근데 대관 업무는 민간이 잘해요. 아무래도 그 민간에서는 유도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고분고분 하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그렇게 맞춰 드릴게요. LH 직원이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절대 못해요. 나도 공사인데, 뭐 내한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난 다 맞춰가지고 다 갖다 줬는데 왜 저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직장인이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직장인은 토요일 날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직장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안 해주면 뭐 그냥 안 해주는 거지. 뭐 난 그냥 다 냈어. 제 거. 이런 경우는 대관 업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서 찾아가가지고 막 식사로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대관 업무가 되잖아요. 이게 더 늦어져. 제가 볼 때 지자체인.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는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주택 관련된 인력도 그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LH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또 9,000명까지 줄고 뭐 9,000명에서 10,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12.4%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0명이 안 돼요? 예,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뽑지도 못해요, 지금. 왜? 개혁위원회에서 틀이 나와야 돼요. 아직 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공분양인데 임대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어느 정도 할지, 임대를 어떻게 할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시공을 지금 뭐 도급형 민감 참여라고 아주 애매하게 말을 했는데 단순 도급 공사거든요. 근데 이 계속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틀을 잡는 거를 LH 개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개혁위원장 이제 선임했어요. 그 민간위원장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던 세종대 임재만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세종대 임재만 교수 우리 임재만 선배가 다음에 LH 차기 사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임재만 선배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그저 만드는 거예요. 정부 측 인사는 아마 김윤덕 국회의원이겠죠. 두 분 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어쨌든 두 분이 찢고 뽑고 해가지고 올해 안에 계획만 만들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뽑고 조직 개편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일단 조성된 택지를 지금부터 못 파는 걸로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공백이 1, 2년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 1년 안에도 하기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회사가 지금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 부문이 기존에 하던 일만큼 큰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새로 만들어가 세팅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돌아가는데 그게 1년 안에 될까요? 일반 민간 회사에도 1년 안에 못 해요. 저는 뭐 직장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공사 같은 조직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보내고 뭐 뻔해요. 제가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근데 지금부터 택지는 팔지 마. 공백이 또 1년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시행이라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빠르지도 않다. 지자체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관 업무를 하는 건데 민간에서 진짜 잘하죠. 이런 거는 막 가가지고 일단 수구리잖아요. 민간. 왜냐하면 돈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가 한 달 안에 받아냈다. 이러면 우리 시행사 사장님은 어떡하겠어요? 야, 1,000만 원. 수고했어, 김 실장. 잘했어. 네, 잘했어. LH는 뭐라 그럴까요? 고생했네. 이러고 끝나잖아요. 직원이 열심히 할까요? 보고서 올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당연히 늦어진단 말이에요. 인허가는 늦어지는데 늦어졌다고 뭐라 그럴 거라고요. 그럼 난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뭐 한두 달 덜 늦어지게 했는데 사장이 뭐나 실장이 위에 있는 사람이 겨우 그냥 뭐 그래도 한 달 늦어졌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인센티브 안 주면 누가 이래 안 한다니까요. 그 문제라니까 저는. 이게 LH의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찍은 거잖아요. 27만 원 이런 것도 다 내려온 거예요. 그 브라인드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LH 직원이나 뭐 이런 공무원들이 올려놓은 거 보면. 갑자기 27만 원가 내려왔어. 나는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것들 많이 돌아다녀요. LH 직원들은 지금 거의 그냥 멘붕이. 제가 볼 때 멘붕일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떡하냐고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싸지도 않다. 왜 안 싸요? 단순 도급 공사잖아요.
단순 도급공사는 대형 건설회사 할 가능성은 제로. 제가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브랜드 건설사는 참여 안 한다. 그럼 참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죠. 인센티브 주거나 협박하거나. 협박은 계속하기는 힘들어요. 자이나 포스코는 지금 협박하면 들어오겠죠. 네. 예, 들어오는데 그것도 계속 협박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 건설회사는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일단 단순 도급공사는 이익이 거의 안 남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제로 건축물 인정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건 다 공사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람 하나만 죽으면 전 그 공사 현장이 다 스탑이에요. 지금은. 그럼 그 피해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게 하루에 한 몇백억씩 나는 거예요. 건설에서. 근데 이 단순 도급공사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계속 하기는 힘들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시범사업. 근데 계속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브랜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을 거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계속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보전을 해줘야 돼요. 수익을 보전하면 공사비 1,000만 원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잖아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을 하는 게 급하다 그러면 어쨌든 공사비를 줘야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뭐 똑같다. 물론 이제 중견건설사들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일감도 없고 자체 브랜드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중견건설사는 들어오겠지만 아무도 그 중견건설사를 원하지 않거든요. 서울에는. 서울에 가가지고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또 이 회사 이름 말씀드려 죄송한데 뭐 우미린이라든지 뭐 중흥 뭐 S클래스라든지 이런 게 강남 한복판에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를 어쨌든 좋은 지역에 넣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중견건설사만 참여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익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옛날같이 건설회사들 1,000만 원 이렇게 보장해주면 제가 볼 때 브랜드 건설사 참여할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 건설사들이 일반적으로는 책임준공을 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준공을 안 걸면 한 700~800만 원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단순 도급공사에 한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들어가죠. 당연히. 몇 명 죽어도 들어가죠. 돈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줄 수가 있을까요? LH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싸고 질 좋게 공급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로또니까. 그렇잖아요. 로또 하지 말라며. 로또 측량하지 말라며. 그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LH에서는. 뭐 LH 시행하는데 핵심은 그 보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공 분양하는 데는 핵심이 그 보상이거든요. 개발 사업은. 보상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이게 또 빨리 진행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거예요. 택지를 어쨌든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보상을 빨리 한다는 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냥 하세요. 뭐 아니면 내가 빨리 받고 그냥 나갈게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게 얼마를 살든 간에 계속 그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그죠? 요구하고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원래 보상을 하려면 그 뭐 간평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지작물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했었어요. 예, 요번 3기 신도시에는. 아예 그거부터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들어가면 가택 침입 이런 거잖아요. 그럼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상을 지구 지정 전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에 빨리 해주는 사람은 협조 장려금을 주겠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협조 장려금보다는 버티는 게 돈을 더 벌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뭐 알박기 하는 게 제일 이득이잖아요. 어쨌든 제일 늦게 보상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협조 장려금 뭐 얼마 뭐 1% 정도 주겠죠. 뭐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목표로 세운 것도 6개월 땡기는 거예요. 6개월 땡기는 거하고 무슨 이게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보상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6개월 목표를 땡긴다고 해도 계속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행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싸게 만든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심을 하는 게, 마녀사냥을 잘하잖아요. 원래 민주당 정권 자체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갈라치기하고 뭔가 이렇게 한 대상을 악마화해서, 그죠? 뭔가 책임 전가시키고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용도가 아닌가, LH를. LH를. 예, LH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땅 장사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런 데인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오냐오냐 해가지고 네. 못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데 뭐 잘 안 돼서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LH 사장 자르면서 뭐 그렇게 하겠죠. 뭐 우린 열심히 했는데 LH가 조직 이기주의 뭐 맨날 나오는 카르텔. 말, 예, 뭐 그런 것도
비리 이런 거 한번 또 훑으면 또 나오거든. 뭐 그런 걸 하면서 면피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원래 계속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네. 이건 뭐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공급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공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거 뭐 제가 우리가 부칠 계속 대책이 얘기했죠. 의미가 있나 싶기도 계속 하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음에 발표할 대책, 와 이렇게 공급 대책을 엄청난 걸 내놨는데도 네. 안 되더라. 난 정말 그 하기 싫어. 세금 정책을 하기 싫었는데 아. 세금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때리자. 때리자. 그걸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죠. 더 개발 사업하는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시행사한테가 물어보면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지금은 방법이 없다. 뭘 해도 노답. 이재명 정부에서 노답이다. 그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거고요. 저는 기존 주택의 매물을 증가시키는 게 그냥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이라는 건 신규 공급도 있고, 그죠? 기존 공급도 있잖아요. 기존 주택이면. 신규 공급이라는 게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존 주택의 매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98%, 99%의 매물이 있는데 이걸 시장에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당연히 시장이 안정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좀 의문인데 더 걱정되는 건 지금 있는 매물마저 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정부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매물은 한 10% 정도 서울은 매매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은 더 줄었 걸로 알고 있어요. 매매 매물이 한 10%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준 데가 어디냐? 주거선호 지역이 많이 줄었어요. 성동구가 38.8% 줄었어요. 매물이.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송파, 용산, 서초, 광진. 이 5개가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매매 매물이 줄었는데요. 이 30%씩 줄었어요. 안 대부분. 내놓는 거네. 광진 또 28몇 % 줄었어요. 그러니까 최저로 여기 줄은 데들이 30% 가까이 줄었다. 옛날에 100개 매물이 있었다면 지금 70개 매물만 있고 이건 계속 줄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줄다가 9만 채 정도 되었다가 쭉 줄어가지고 7만 5천 채까지 갔다 조금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추세는 계속 주는 거다. 그런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주는지 중요하잖아요. 주거선호지역이 주는 거예요. 왜? 일단 강남구하고 용산구는 토지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출발할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새낀 매물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 지역 더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토지 더 지정하고 그러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매물이.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매물이 줄어들 건데 저는 이제 기존 주택 매물 증가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요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내년에 우리가 양도세 중과 배제된 게 만료되잖아요. 네. 내년 5월 9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지금 정부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헷갈렸는데 될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년 27년 5월까지도 내가 양도세 면제할 거다. 대신에 내년 27년 5월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 90% 때릴 거야. 뭐 이런 겁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죠? 팔도록 만드는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1년 동안. 그게 이제 기존주택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뭐 기존주택 매물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정말 많죠. 양도세 중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죠? 뭐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규제지역 해제 이런 거 다 시켜버리고 토지도 다 해제하고 이러면 매물이 막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근데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처음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가격이 오를 건데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뭐 정치인이 참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양도세 중과 1년 배제를 연장하고 뭐 이러는 뭔가 노력을 좀 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니면 안 나오겠죠. 근데 기존주택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집값을 잡을 방법은 제로다. 제로다. 딱 잘라 말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요번에 자세히 보시면 옛날같이 자화자찬은 안 하잖아요. 팍 죽었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면 더 이제 죽어요. 그다음 한 2, 3년 지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씨도 그다음부터는 부동산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추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와, 그 6억 정말 잘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그런 거 했다고. 칭찬해준 거예요. 이제 이번은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강하게 들어보시면 뭐 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보다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 집권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떨어졌으면 다음은 계속 떨어져요. 톤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야기 안 해. 물어보면 막 화내고 이러지. 부동산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문제가 가장 이념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쓸 수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자기는 이재명이 합니다. 뭐 이런 게 자기 슬로건인데 못 하잖아요. 계속. 못하죠. 못하죠. 지금은 그냥 뭐 그러니 생각하겠지만 계속 가격이 오를 건데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완전히 멘붕이죠. 예. 그래서 이거 뭐 하여튼 계속 누그러질 거예요. 계속 누그러질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6.27 대책. 저는 3개월 안 간다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이 뭐 아주 그 상승한다라든지 시장주의자분들도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 이게 옛날 12, 16 대책에 비해서도 약하거든요. 예, 저는 약하다고 봤어요. 그냥. 왜냐면 6억이 좀 셌다라고 보신 분들도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15억 이상 안 해줬는데 6억이라도 해주면 강남으로 가는 사람들 다 1주택자인데 6억만 빌려줘도 정말 괜찮죠. 그분들은 어쨌든 그 DSR로 하잖아요. 소득 대비로 하기 때문에 6억은 충분히 빌릴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저소득층 분들이 지금 6억 해줘도 못 빌려요. 그분들은. 그 DSR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남은 뭐 6억은 확실하게 해주니까 좋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격이 떨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진 않은데 일단 규제가 나오면 이렇게 강남에 계신 분들도 고민하거든요. 저게 뭐지?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장에도 있고 뭐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 있겠다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빠르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뭐 이야기 같은 거 듣는 게 뭐 그렇게 구체적이고 그죠 깊은 이야기 듣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죠. 한두 달.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움직이는 거니까. 이 규제 이제 가장 짧은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근데 원래 첫 규제 나오고 이러면 한 6개월은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간다고 하니. 2달이 사실은 한 3개월도 아니에요. 진짜로. 8월 말부터 저희가 사람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2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학습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뭐 아니네. 뭐 이런 생각하고 오히려 급한 거예요. 왜? 더 나오니까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계속 그 규제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자랑거리로 생각하겠지만 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요? 빨리 사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시장은. 또 규제 나오면 이게 무슨 규제가 나올 줄을 모르니까 이게 더 빨리 사야 되겠네. 이렇게 움직이면 9월 달에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어차피 못 잡는 건 못 잡아요. 그래서 전혀 뭐 본인들 하고 싶은 거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1주택자는 갈아타기 못해 이렇게도 뭐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부는. 그러니까 미리 사시는 게 좋고 이게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 판단하시는 걸 그대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뭐 역시 예상을 벗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을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씨가 뭐, 그 바보는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모자리긴 한데,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거는 다 했어요. 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르다. 이거는 원래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실패학이라는 책을 제가 쓴 게 있어요. 실패학이요? 예, 실패학을. 예전에 제가 실패학에 천착이 돼가지고, 실패학이라는 걸 외국 책도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실패하냐 그러면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빚어놓은 게 뭐 달라요. 똑같다 하면 뇌도 똑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뭐 어차피 옛날에 파충류 인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쟤는 뭐 잘못해서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패학을 공부를 해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사람은.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문재인 정부 시즌 3, 시즌 2 뭐 이렇게 계속 되는 이유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지만 똑같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 뭘 더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세금, 대출, 그 다음에 지역 막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뭐 차이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토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안 썼잖아요. 그래서 토호제 같은 것도 국토부에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잠깐만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즉각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제끼고 바로 지정. 그러니까 제끼고 바로 지정하려고 지금 만든 거니까요. 똑같아요. 지역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지정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선호하거든요. 근데 대출 규제 같이 그런 금융 규제, 그 다음에 세금 규제, 그거 다 똑같은 건데요.
그걸 뭐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똑같아요. 별로 차이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러면 실패로 귀결이 됩니까? 그건 뭐 출범할 때부터 실패가 내정돼 있는 거니까. 다를 줄 알았던 분들도 있거든요. 좀 다르겠지, 문재인하고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옛날에 6.27 대책 나왔을 때 예전에 댓글 보니까 역시 이재명의 집권하니까 석 달만 가봐. 제가 그렇게 그냥 이야기했는데 석 달 되니까 이제 그것만 이해할 수 쑥 죽었고요. 지금 젊은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제 이제 조카라든지 저는 이제 회사 내에 이제 젊은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씨 새끼 한다고 제대로 못하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똥볼도 차고 뭐 별짓을 다 할 건데요. 이렇게 젊은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뽑아주면 굉장히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일을 많이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 이제 친구가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잔대요. 하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일은 많이는 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멍청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 즉 앨런 머스크 같이 그죠? 이런 사람이 미친 듯이 일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거는 진짜 좋은 면에서 위험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화성 갈 것 같아요. 화성 갈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개발하는 거 속도를 보면요.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그 전에 우리 그 현대건설에서 인수했던 그 회사 이런 것들이 가던 궤적을 1년 만에 그냥 확 가거든요. 와. 그러니까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같이 천재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어떻게 일을 해야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해본 적도 없고 교수, 뭐 행정가, 정치가 이거 뜰뜰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뭔 브레인이 있겠어요. 브레인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박사들이 다 그냥 천재들이 사업해가지고 다 성공하죠. 근데 뭐 예전에 케인즈도 그렇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맨날 쫄딱 망하고 이런 게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은 못해요. 일을까지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게 아니고요.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달라요. 근데 머스크 같이 저런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 양반이 무슨 박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박사보다 훨씬 일머리 같은 건 똑똑해. 그러니까 잘 똑똑한 거예요. 그런 양반들이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지금 뭐 교수랍시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한 15년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임교훈이 전임교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금 교수님들은 대부분 겸임 교수예요. 근데 저는 15년 동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임 강사라는 게 있었어요. 전임 강사부터 시작해서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 교수 사회를 잘 알아요, 저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인지를 잘 알아요. 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국토부 장관을 하고 저는 보고 있으면 섬찟섬찟해요. 외국에는 절대로 안 그렇게 해요. 외국에 그 부시 예전에 뭐 연인 관계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국토부 장관했던 흑인 여자분이 있어요. 그 되게 똑똑한 양반인데요. 그 원래 교수예요. 처음 어떻게 갔냐면 국장보다 조금 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 올려가지고 국무장관까지 갔어요. 라이스인가? 흑인인데 되게 예쁘게 생긴 분이 계셨어요. 부시 때. 그분 같이 국토부, 제가 볼 때 과장으로 들어가면 딱 적당해요. 교수는. 그냥 과장 시켜보고 좀 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교수들도 제정신이 아닌 게 예전에 그 김경환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아주 유명했던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국토부 차관을 했어요. 그때 교수들 모여가지고 야, 교수가 어떻게 차관으로 가냐 이러면서. 장관으로 가야지. 제가 그 말 듣고 이 양반들하고는 그냥 아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경환 교수님 주택금융공사 지금 사장하고 계시나? 사장님 하고 계시죠. 근데 차관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두였어요. 저희도. 지금도 제가 김경환 교수님 같은 분은 존경해요. 좋아해요. 학자로서의 그거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도 상당히 높은 데 간 거예요. 처음에 한 국장 정도. 우리나라는 좀 과장은 좀 심한 것 같고 국장 정도 가서 일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지. 어떤 교수는 뭐 교수가 총리 정도는 가야지 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보면 조국 씨도 비슷한 이야기 했다니까요. 총리로 불러주면 가지 뭐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나 행정가나 아니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머리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양반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일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건 거의 실패는 예정돼 있다. 특히나 그나마 좀 생각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나마 이제 일이라는 게 되는데 멍청한데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러면 이게 일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봐요.
정말 뭐 온갖 게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LH는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데를 그렇게 탈바꿈 시키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탈바꿈 시키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공사인데. 지금 직원은 우리 30년 전에 직원들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랐잖아요. 이제는 뭐 내가 돈 받는 데만큼 일을 하는 방식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돌관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시키면 열심히 이 한 몸 박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의식이라도 있었다니까요. 진짜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지금 직원들은 내 받는 돈만큼 일할까 말까인데 그 직원들이 인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지자체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저 때만 해도 9시 출근이면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이제 미리 좀 와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새는 9시 출근이면 진짜 8시 59분에 오고 그런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1분 전에 들어오느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고. 기다리고 있대, 밖에서. 빨리 왔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출근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1분 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 생각이, 나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나쁘다고 생각 안 돼요. 근데 일단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랭이님하고도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제 일단 그냥 저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들하고 협업할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해야지.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정말 사회가 발전이 없잖아요. 어쨌든 젊은 분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공사는 더 하겠죠. 내가 공사 들어왔는데 공사 들어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안정되고 편안한 직장을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들어온 거거든요. 그분들이 인허가가 지금 지자체 인허가라는 거는 정말 어렵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뭐 과장님, 뭐 주무관님, 뭐 술이라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기다립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다른 오더 올 때까지. 나는 뭐 잘했어. 뭐 그래서 위에서 뭐라 그러면 난 다 저쪽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네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일단 일주일 만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전화하죠. 그래서 뭐 주무관님 그거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런 뭐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달려가지고 그죠? 달려가지고 설명 열심히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된 거니까 대면 업무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인허가가 어떻게 빨라지요? 저는 이렇게 빠르지 않죠. 저는 이렇게 빠르지가 않죠. 조직 개편하는데 시간 다 보낸다니까.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이제 원래 이재명 정부는 큰 정부를 원하잖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큰 정부를 원하니까 뭐 그건 대하고 조직을 맞춰가지고 일단 LH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예산 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정부가 되니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본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했을 거예요. 어차피 오더는 위에서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하죠. 어쨌든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좀 긍정적인 것도 좀 있긴 해요. 네. 공동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1을 좀 허가를 해줬거든요. 네. 원래 이게 1+1 같은 거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안 됐는데요. 이게 세대분리형 리모델링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8호 초과일 경우에는 1+1.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유효한 게 외곽 지역에 있는 데는 저기 용인 수지구 이런 데 가봐도 그 LG에서 지은 LG 빌리지라고 있어요. 그게 9차까지인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90평, 80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가보면 노인 2분이 살고 계세요. 무섭대요. 집이 너무 커서. 90평짜리 집. 예. 팔리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펜트하우스가 아니고요. 그냥 90평, 80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가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리모델링해서 다시 90평 드릴게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살고 싶지 않잖아요. 리모델링은 정말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도움될 수 있죠. 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나는 분양을 하니까 내가 뭐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두 채를 가져가지고 하나는 임대를 준다든지 그죠? 이렇게 분리되면 좀 좋겠죠. 기존 주택세에서 5% 이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진행되는데 도움을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니까요. 그걸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나 도생이 많아요. 지금 새로 공급하고자 하는 거는 오피스텔이나 도생 또 제가 알고 있게 한 15만 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좋아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는. 5구하고 8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반 아파트에 5구하고 8사를 대거 공급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분양주택 5구, 8사 이런 걸 5구냐 8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하는데 지역을 보시고 그냥 가격 맞추는 대로 그냥 들어가시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5구냐 8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좋은 지역에 그죠? 이런 분양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도생하고 오피스텔을 상당히 많이 넣어놨어요.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긴 한 것 같은데 원하지 않는 주택은 이제는 안 짓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인구 감소 폭이라는 게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럼 젊은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주택을 젊은 분들이 안 좋아하는 주택이잖아요. 그런 걸 계속 공급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매입 임대 지금 계속 하잖아요. 네. 매입 임대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를 이제 매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 예산안을 보면 원래 작년에 예산안이 2,700억인가 그 정도 됐는데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5조 5천억인가 돼 있어요. 20배 늘어나요. 20배. 그래서 이게 연립 다세대를 왜 이렇게 디립다 자꾸 모으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이 되는 구석이 있는지. 시중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뭐 일단 빌라나 연립 주인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진짜 싼 가격으로 매입 임대 해가지고 LH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어쨌든 이런 거를 매입 임대 사업은 다시 또 재임대를 놔야 되거든요. 저소득층에. 근데 그 임대라는 게 주변 시세대의 80%뭐 이 수준이잖아요. 그럼 적자거든요, 무조건. 그 적자를 조금이라도 그 보완하려는 거는 매입을 굉장히 싸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오피스텔 도생이라든지 매입 임대 다세대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이래저래 하면 한 30만 채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좀 다른 돈을 쓰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공공분양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임대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택량은 많을 수는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공공분양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주택은 시장에서 적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걸 또 염두에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특별 청약은 공공분양을 하면 특별 청약은 늘어나요. 특공 우리가 특별 공급 물량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을 기다리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특별 공급 물량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자녀, 뭐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물량이 거의 한 80% 되고 나머지 20%만 일반 분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다. 예, 그러면 일반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는 훨씬 더 되기 힘들 거다. 예, 그렇다 그러면 뭐 청약보다는 앞으로는 그 금매 쪽으로 빠르게 그죠?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 너무 이렇게 청약을 기대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냐 그러면 주택 공급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둬가지고 그 LH가 땅을 팔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지금 일은 뭐 더 많이 했는데.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오피스텔하고 도생 디립다 짓고 매입 임대 해가지고 연립 다세대 하는 거. 그 다음에 원래는 다 공공분양 하려고 했는데 임대를 엄청나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특별 공급 물량을 또 늘려가지고는 우리 그 일반 분양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또 당첨되기 거의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은 계속 줄어들 거다.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있다. 그래서 빨리 사시라. 추석 이후에는 예상되는 어떤 움직임이나 규제가 있으세요? 다음 스텝? 추석 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무리 뭐 계속 내겠다고 하지만 2달에 한 번 정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작업하는데 한 2-3달은 필요해요. 요번에도 뭐 거의 한 40몇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작업했더라고요. 뭐 책상머리에 앉아가 작업하는 건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수 생활할 때라 그러면 그냥 뭐 그러니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작업이 아무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마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11월 정도에 나오는 건 아마 규제지역 확대겠죠. 지금 계속 이제 떡밥을 6.27 대책부터 깔았잖아요. 6.27 대책도 수도권 규제지역. 그렇죠. 사람들이 규제지역이라는 걸 왜 저렇게 썼지?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규제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인 거죠.
그리고 전세 뭐 이것도 DSR에 넣을 거야.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그죠.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조금씩 원래 그 민주당에서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옛날에 계약갱신 청구권 제가 한 번 더 도입할 수도 있겠다 이야기했을 때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중의 반응이 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무한갱신 청구권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조금 안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는 거야, 뭐 괜찮지 이러면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걸 충격을 계속 시장에 주면서 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지역 같은 걸 넣어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11월 달에는 아마 규제지역 확대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지금 9월 달에 많이 오를 거예요. 마포성동. 예, 마포성동은 일단 들어간다고 보시고 제가 볼 때 규제지역 생각하신다 그러면 9월 달 뭐 이때 매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분명히 거래는 늘어나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원래 대부분은 추석 지나고 늘어나거든요, 거래가. 사람들이 추석 전에, 물론 요즘은 추석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지만, 추석 전에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대충. 그냥 뭐, 잘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바빠요, 회사는. 지금은 뭐, 회사가 바빠봤자 직원이 바쁘는 건 아니고, 회사만 바쁜 거니까. 그런데 직원들도 바쁘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선물 사들고 다 다니면서 그 인사하러 다니는 것도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일 다 했었어요. 지금은 정말 그래도 챙기는 데가 다 배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선물 배송하는 게 팀이 백화점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 배송 받아보시면 전화를 해요. 백화점에서. 이거 팀이 있기 때문에 전화 잘 받으셨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들고 다녀야지.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니까요, 지금은. 안 하는데 빠르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추석 전에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요. 이번에는 추석 전에 움직일 거예요. 예, 지금 급하거든. 왜냐하면 규제지역 확대가 다음에는 거의 될 거다라고 대부분 예상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계속 이제 이재명 씨 보면 저는 좀 안 된 면은 있어요. 왜요? 너무 이제 많은 걸 하고 싶은데 돈은 제일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사고를 쳐놔가지고 뭐 본인도 사고 치겠지만 계속 사고를 쳐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다니까요. 뭘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들도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6개월도 안 돼가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6억이나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6개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나이브해요.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대책이에요. 강남에 무주택자가 강남집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증여세 제대로 내시고 이제는 증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올해까지는 조금 열심히 할 거예요. 내년부터 또 국세청 이런 데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쫓아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필터링해서 들어갈 것만 이제 들어가겠죠. 세무조사. 그런데 어쨌든 당분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강남이나 이런 데 샀다. 이런 건 되게 위험하죠. 근데 대부분 무주택자가 강남 사지는 않거든요. 마포나 성동에 집 있는 사람들이 강남 집 사잖아요. 그럼 6억 빌려주면 충분히 사요. 지금 뭐 마포에도 20억이 훌쩍 넘는데, 그리고 내가 뭐 그게 마포에 살고 있는 분이 돈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분들도 한 5억, 10억 들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하는 건데 충분히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대출 규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규제들도 제가 예상해 보는 거는 국토보유세 정도나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예요. 또 1%를 더 거두겠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나 충격이 있지 어떤 정책을 써도 저는 충격이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게 있죠. 나도 뭐 걱정된다 그러면 한두 달은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러는 거지. 예전같이 6개월 가는 대책은 이제 거의 나오기 힘들 거예요. 국토보유세 이런 거 빼고. 또 국토보유세 할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해요. 이재명 씨는.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지 뭔가 그죠. 본인한테 혜택이 있거든요. 여기서 빼먹을지 저기서 빼먹을지 이런 걸 열심히 해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열심히 안 하고 윤석열 씨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고 뭐 사람이나 임명하고 그죠. 그냥 보고만 있어 이러면 뭐 해먹을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자기한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했잖아요. 멍청한데 열심히 일하면 정말 이제 위험하거든요. 시장이 이제 본인 생각대로 시장이 가나요. 그게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저도 이제 시장 던지는데 저는 이제 30년 동안 시장 봤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제가 강의 안 해본 것도 없어요. 감정평가론까지 강의해봤는데요. 뭘 안 해봤겠어요. 그리고 아니 부동산 1, 2사도 제가 했고 여기 지금 우대빵도 지금 하고 있고 현장에 계속 있고 현장 탐방해야 한다고 후레이님하고 같이 그죠. 우리 성수동 또 9월 27일 날 뿐만 아니라 10월 25일도 그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채팅, 여기 있다. 예, 영상 여기 채팅에다가 제가 링크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성수동. 10월 25일도 성수동 저희 임장하거든요. 성수동은 되게 매력적인 동네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가보면 연무장길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좋거든요. 예, 젊은 여자분들이 많고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우리 나이 든 남자들은. 위험한 발언. 어쨌든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보시는 게 그게 뭐 그냥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거기 네.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보시는 것도 좋아요. 좋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에 계속 임장도 하고 그 임장을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임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심을 먹거든요. 네. 점심을 먹는데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용산 또 했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랬더니 18분 정도 오셨거든요. 어. 그래서 그 야래항이라는 데서 했고요. 맛있던데요? 이번에는 예, 거기 맛집이에요. 네. 딱 보면 맛집인 게 사람 되게 막 오래됐. 가득가득했지 예, 사람 않습니까? 가득가득했어요. 이번에 갔는데 사람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라운석갈비라고 되게 여기도 맛집이에요. 여기 가서 제가 저번 주인가 여기 이제 한번 임장 그 코스를 다시 짜기 위해서 갔거든요. 네. 가서 라운석갈비 주인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저희 세트 메뉴로 이제 나올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가면 잘 먹자. 다른 데 가면 김밥 먹이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저는 그 스타일 자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셔가지고 하면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 정말 밥 재밌어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후기라든지 그죠? 이런 모여가지고 한번 평가하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긴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저번 주에는 뒤풀이까지 해가지고 제가 4시까지 잡혀 있었나? 3시까지 잡혀 있었나? 예, 그렇긴 했는데. 그럼 식사하고 또 갔어요. 갔어요? 저번에. 예, 그래 커피 한 잔 하시자고 그래요. 그때 뭐 청중가 천안인가 거기서 올라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4분이 참여하셨어요. 애 둘이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2분이 오셨는데, 예, 이미 뭐 상당수 증여는 해주셨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똘똘한 채 그죠? 이런 개념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애들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다 같이 오는 게 좋은 것 같다. 좋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막 한참 동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뒤풀이 프로그램들도 있는 게 되게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시면 되게 도움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성수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그 이론적인 것도 그렇고 현실적인 것도 많이 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혹시나 뭐 계속 투자하시는 건 도움되는데요. 이게 못 사게 만드는 경우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저는 난 강남에 살 수 있는 자본력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못 사게 만드는 뭐 이런 걸 만드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 좀 서두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9월 27일 건 다 마감이 됐고 예, 9월 27일 거는 다 마감이죠. 지금 10월 25일 거 예, 10월 25일 거. 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2차로 하는 겁니다. 10월 예. 달에 하는 거 미리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할까요? 똘똘이만 남기고 팔아야 할까요? 양도세 중과도 그렇고요. 예, 그거는 파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중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국토보유세 이런 게 도입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나중에 정 안 되면 그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채, 최근에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하신 분이 출판 인쇄소 하시는 분 6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데 좀 똘똘한 채들로 계속 구성이 돼 있으면 제가 뭐 좀 고민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2채로 모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잘 안 팔리는데요. 비워두고라도 파시라. 지금은 이제 실입주 관련 수요가 일단 많기는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갭 투자도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갭 투자로 해서 지금 집을 사는 수요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갭 투자 물건이 가격이 쌌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같이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더.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성수동에 매매한 것도 주인이 주정 계약이에요. 주인이 그 전세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조금 전세가를 높여가죠. 전세가가 주변에 6억이면 한 7억 정도, 8억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계약들도 이제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핵심은 줄이시는 게 좋고 줄일 때는 공시를라도 해놓고 이제 파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해서 파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줄여라. 대신에 2채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그분한테도 제가 한 채로 줄여라 하고 싶었는데 한 채로 줄이라면 충격받고 우울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2채로 해라. 그럼 한 채로 하라는 얘기는 더 뭉쳐서 그렇죠. 한 채로 더 뭉쳐가 그건 강남 가야죠 무조건. 40억, 50억 이런 거 하실 수 있거든요. 여유가 그분도.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냥 2채로 하셔가지고 성동이나 마포도 계속 오르니까 좀 그런 좋은 지역들 선택하셔가지고 2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다. 지금 현재는 2채까지는 그 종부세 중과가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있어도. 예전 같은 경우는 투기활지구에 2채 있으면 그 종부세 중과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역 아니고 그냥 2채. 지역이든 어떤 지역에 있든 3채부터는 그냥 종부세 중과가 나와요. 물론 그것도 앞으로 이제 뭐 세율을 또 드립다 더 때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럴 때 또 다시 바꾸기는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2채. 2채는 저는 괜찮다. 일식이 2주택 아닙니다. 네. 2채예요, 2채. 네, 진짜 정확하게 딱 예, 딱 2채. 두 개. 대신에 나머지 한 채, 뭐 강남에 한 채 있고 뭐 있으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채는 마포 성동 넘어가시면 안 된다. 똘똘한 한 채도 세금 많이 올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 세금은 올릴 거예요. 아마 1주택자인데요. 예, 1주택자도 많이 오를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거든요. 그 2개만 올려도 여러분 한 1.5배. 최근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 올리는 게 세제개혁안에 들어갈 거다. 7월 달에 발표됐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안 들어갔어요, 일단. 안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법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그것만 하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까지 더해봤더니만 뭐 아쿠르 파악 이런 게 1,000만 원 내다가 1,500만 원 내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꿔도 상당히 올릴 수 있다. 근데 공시가 현실화까지 시켜버리면 가격도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도 되고 공정시장 가액도 올렸다. 이러면 한 2배는 올릴 수 있죠. 외국에는 상한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상한이 5%, 10%뭐 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 50%였다가 그것도 아마 법이 바꿔가지고 100% 됐나 뭐. 무지무지하게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똘똘한 한 채도 오를 수 있다.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 주고 다른 데 가서 사시면서 아니면 월세를 주고 다른 데 가서 사시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월세 잘 나와요. 네, 월세 잘 나옵니다. 월세는 정부 거, 시세 차익은 내 거. 공투네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월세 주려면 네. 좀 그 다음 내가 살 집, 실거주 할 집이 조금 줄여- 퀄리티가 조금 퀄리티 떨어진 데 가야죠. 줄어들잖아요. 대신에 색으로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퀄리티 떨어지는 데 가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괜찮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새 걸로 간다. 대부분 뭐 지금 강남에 좋은 데 계시더라도 정말 신축인 레미안 원밸리 이런 거 아니면 2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신축으로 가시면 또 편안해지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넓게 가는 거, 구축으로 더 넓게 가는 거. 잠실 이런 거, 계룡역 이런 데 가보면 넓은데 한 18억씩, 17억씩 밖에 안 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재건축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들 넓게 들어가서 들어갈 때 일단 한 5천만 원 들이셔가지고 확 인테리어 하시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시다가 재건축되고 이러면 더 좋은 거죠. 그렇게 방법을 쓰셔야죠. 9월 달에도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서두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규제 지역이 이제 확대되고 그죠. 심지어는 살아야 된다라는 규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서울시를 좀 제끼고 그냥 지정하고 이러는 게 도움 되겠지만 이게 시장에서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무주택자분들은 그냥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기 예산에 맞는 데에서 좀 좋은 주택을 사시는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거고요. 1주택자분들은 뭐 지금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정중동 상황이 있는 지역들이 많으니까요. 가라타이 같은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를 거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생각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중하급지는 중하급지도 가장 좋은 아파트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걸 계속 저희는 보니까요. 보면 가장 좋은 아파트는 올라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거든요. 어쨌든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중랑구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중랑구에 제일 새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수요가 몰리죠. 몰리죠.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접점이 이제 동대문구에 가까운데, 그리고 우리가 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 가까운데, 이런 데들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인데 성동구에 가까운 데들 같은 경우는 청계천 끼고 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물론 이제 그 구가 달라지면 가격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붙어 있는 데들은 좀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이후에 또 어떻게 예.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뵙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